미중 무역 전쟁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 중국에 340억 달러치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시점이 다가온 건데요. 중국 역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순간 보복도 같이 시작될 것이라 공언하면서 지금 세계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네, 유럽까지 가시한 이번 무역 전쟁, 물러설 곳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속에서 또 우리 경제는 얼마나 어떻게 표류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했다가요. 근데 WTO 규정상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네. 한국도 유럽도 이렇게 하게 되는 조치를 일련의 조치를 내렸는데 철강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중국만이 맞대응을 한 게 아니라 EU도 보복을 시작했고 네. 러시아, 터키, 인도 하면서 쭉 보복하면서 전 세계로 이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은 결코 그냥 간과해서 넘길 그런 조짐은 아니다. 이거 확산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쨌든 관세 발효 버튼을 딱 꺼내놓고 이제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공문 발표로 그렇게 얘기를 네.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자체를 상당히 전쟁 용어를 써요, 그죠? 그러게요. 정밀 타격, 선제 공격 이건 전부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럴 때 본인은 미국이 오늘 동부 시간으로 0시죠, 6일 0시. 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가 되는데요. 그때 내린 다음에 따라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의 성격을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 무역 전쟁이 과연 승자가 있을까요? 전쟁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쟁은 누구나 손해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역 구조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5천억 달러 수입하고 수출을 1,200억 해서 3,75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나는데요. 구조상으로 보면 미국이 유리하죠. 미국은 네.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주로 중국이 소진하는 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러는 소비 가전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결국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심하게 했을 때 결국 거기도 진정한 위너는 아니다라는 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세계대전인 1차, 2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전쟁에서 참여 국가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게 전쟁의 특성이거든요.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네. waste of resource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상처뿐인 승리.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맨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가르쳤군요. 네,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우려가 일단은 지금 시작은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발효입니다. 근데 이게 단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천억 달러의 관세 추가 발효도 지금 예고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씩 꺼내 본다면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통 할 때요. 미국은 수단이 많잖아요, 그죠? 우선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국가고 전 세계 GDP의 25%가 미국이니까요. 굉장히 높은 그 수단을 갖고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법을 써요. 이게 소위 말해서 단계적 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0시에 내리는 것이 500억 달러 전체가 아니라 340억 달러의 품목이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중국 AI, 로봇,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 이외에 지금 2차 조치가 또 예정된 게 160억 달러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 보복으로 중국이 나온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고 2천억 달러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다음에 4천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이 보복 수단이 그만큼 많고 중국이 만약에 맞보복을 하게 된다면 3,750억 달러라는 무역 수지 흑자를 개선하지 않고
맞법으로 나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 의지거든요. 점점 커지는 게.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워낙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충격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무역 구조를 봐야죠. 예. 우리 무역 구조가 대중 의존이 한 23% 정도. 네. 그다음에 미국 의존이 한 12% 정도. 중국 의존도가 좀 높네요. 우리나라가 대중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네. 24%의 무역을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24% 수출품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부품 소재예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맡고 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전자제품 속에 한국의 주요 고급 부품 소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한테 타격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거의 78.9%가 대중 수출의 바로 부품 소재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10% 정도의 수출 감소가 있게 된다면 대미 수출, 우리는 20%의 수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배의 충격이 있을 거라는 추계까지 있을 상당하네요. 정도로 우리는 구조가 미국하고 중국 의존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유럽이 지금 또 맞불을 놓을 기세란 말이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이제 잠정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또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거의 성격을 봐야 돼요. 보호 조치잖아요. 세이프가드 조치는 뭐냐면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수입의 급증 또는 급증의 위협이 있을 때 네. 일명 자유화 조치를 유보할 수 있는 회피 조항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법적 성격이거든요. 네. 일명 escape clause라고 그러는 게 세이프가드 조치예요. 네. 우리말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죠. 그러면 유럽이 그러면 왜 이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국이 철강을 막으면 이 철강 수출이 일명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아시아 철강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이제 나온 거죠. 일종의 자기 방어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모두 유럽에 철강을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격탄인지 좀 환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강업계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철강 말이죠. 예. 우선 데이터를 한번 통해서 네네. 보죠. 네. 제가 이제 쭉 어제 봤는데 네. EU가에 수출하는 우리 철강이 작년 기준으로 약 350만 톤 수출을 했거든요. 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지난 2013년서부터 보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왔어요. 수출량이요. 수출량이. 예. 그래가지고 증가량이 4년 동안 48.8% 거의 50%가 대 EU 철강 수출이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3년으로 잡아보면 지난번에 이제 철강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최근 3년치에서 70% 평균에서 70%로 깎았잖아요. 근데 EU가 지금 그런 조치를 내려고 보는데 3년 변이 보니까 31.2% 증가한 대 EU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물론 1위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아까 이제 그걸 하면 네. 이게 이제 일명 지금 EU가 상용한 게 TRQ 방식, 테리프 레이트 쿼타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쉽게 어떤 의미인 이게 거죠? 뭐냐면 예. 테리프 레이트 쿼타는 일정 쿼타량 이내에는 제로 또는 저율 관세로 하고 예. 그 쿼타량 초과에 대해서 25%를 매긴다 하는 것이 이제 TRQ 관세율 쿼타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말로. 그런 조치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저 허용 물량을 쿼타량을 정할 거거든요. 네. 각 나라별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은 제가 어제 계산하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고 이게 시나리오별 소개하려면 오늘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쿼타량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건 저율이고 예. 이걸 올라가고 그럼 350만 톤에서 최종 3년 기준으로 할 것이냐 4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네. 얼마에 따라서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참고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350만 톤, 29억 달러다. 요 정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추산은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초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쿼터 물량이 작아지면요. 예. 초과 물량 자체의 엄청 25%가 붙게 늘어나겠네요. 되니까 그렇죠. 협상 문제가 있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요, 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취소 가능성을 또 열어놨단 말이죠. 글쎄요, 중국을 때리는 대신 유럽 쪽에는 은근슬쩍 손을 내미는 이런 모양새 같기도 하고. 왜냐면요. 이게 이제 그동안 협상에서의 그 동작들을 한번 봐야 돼요. 네. 우리 왜 타임 앤 모션 스타디라고 포드 공부할 때 하듯이 협상에도 절차별로 움직이는 비헤이비어가 다르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EU하고 손잡아서 공동정선 패자. 그랬더니 유럽이 노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메르켈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차의 수출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딱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럽이 우리 편에서 중국하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일명 coalition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동맹 형성을 미국하고 이제 유럽이 잡은 거죠. 그러면 둘이 공동정선을 참여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을 직격탄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준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또 예. 앞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중국이 유럽연합한테 손을 내밀고 미국과 대응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유럽연합 자체는 손을 안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이프가드라는 일종의 레버리지를 들고 이제 미국을 좀 떠보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구도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 이제 동맹은 결국 메르켈이 지금 미국 유럽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독일 자동차예요. 네, 그렇죠. 독일의 예. 고급 네.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이외에 무슨 몇 개 뭐 페라리니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독일 자동차인데 독일에서 바로 메르켈이 숙이고 나오니까 어차피 동맹 형성은 미국하고 유럽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지금 유럽 시장에 엄청나게 철강도 제1위 수출국이 EU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하고 EU가 역사적으로처럼 동맹 형성을 지금 계속 가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무역 전쟁이 보복, 뭐 재보복,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의 이제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세계 GDP의 1% 이상이 증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군요. 이 전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상처인데요. 큰 상처. 이게 이제 GDP 1% 증발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시지만 네, 보통 선진국의 성장률이 1.5에서 2%, 2% 되면 잘 나갔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 성장률에서 GDP 1%가 증발이 된다는 얘기는 0% 무성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역 전쟁의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무역 전쟁에서 무성장으로 가느냐, 성장이 있어야지 나눠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에요. 아까 메르켈이 손을 내밀어서 중국 편에서 같이 우리 동맹 맺자하는 걸 손 내밀고 우리 네, 자제하겠다,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처럼 서로들 양보하는 시점이 왔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결코 트럼프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자유 그걸 지키느라고 엄청난 원조화 이것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런 소위 말해서 아우성, 그다음에 비명 이거에서 지금은 좀 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뭐 신문에서는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더군요. 대공황의 데자뷰라는 이게 자칫 세계 경제를 공황에 빠뜨릴까 봐 그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활동성이 다 줄어들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공황을 볼 때 네. 대공황이 1929년이란 말이죠. 1929년 대공황이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게 34년까지 5년이 가느냐 네. 하는 문제거든요. 그때 보호무역주의의 난무 때문에 더욱더 축소 균형을 가는 바람에 길어졌다 하는 것이 정확한 대공황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의 데자뷰라고 보기는 못하고 그렇다면 또다시 무슨 일이 생겨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원확보 전쟁 때문에 결국 이것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지금 회복을 간신히 타기 시작해서 올해가 피크인데 네. 여태 이제 이런 트레이드 프릭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의 성장 동력, 이제 오랜만에 7, 8년 만에 일어났던 세계 성장 동력을 까먹는 행동이 된 것이 그러니까요. 가장 큰 우려죠. 만약에 1% 가게 되면 이 성장 동력은 어차피 올해가 피크일 텐데 내년에는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짜증이 나는데 이 짜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야 이거를 이제 좀 돌파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로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시장 다변화, 네. 품질 고급화 뭐 이런 전략으로 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후 1시입니다. 지켜보시죠. 광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